예, 안녕하세요. 민사법률관계의 금전소비대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서 말한 것까지 앞서 강의한 부분은 이자 제한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다음 차용증상의 변제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견본에 있는 차용증은 언제까지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말이 없죠.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 말이 없습니다. 차용증에 돈 5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내용만 있고 돈 5천만 원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안 갚아도 되나요?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냐? 1년 뒤에 갚아도 되고 10년 뒤에 갚아도 되고 100년 뒤에 갚아도 되지. 내 맘이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한이 없는 채무라 봐가지고 우리 민법은 그 채권자가 사실상 청구를 하면, 즉 상당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그 상당기간이라는 것이 채권자 청구기간이 거의 대부분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정이 없으면은 채권자가 갚아라라고 청구를 한 시점이 바로 변제기가 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제기 전의 변제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다만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청구를 하면 그때 바로 변제기가 도달하는 것으로 된다는 점 유의해 두십시오. 근데 만약 이자를 최고 이율인 연 30%로 해놨다고 해보십시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을수록 자기가 유리하지 않나요? 요즘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뒤에 1,300만 원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즉 연 30%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예, 10억을 투자해서 1년 뒤에 13억의 돈이 된다. 그런 사업이 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자율을 높게 해놓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을수록 유리하죠. 왜? 이자가 계속 증가되니까.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이 높은 이율의 채무를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까요? 예,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은 어떻게 하죠? 예, 공탁은 법원 공무원들이 잘 알려주고요.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면 공탁하는 방법은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은 법원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친절해지잖아요. 그래서 법원 공무원분들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공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공탁서 견본은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서의 견본과 그리고 공탁통지서의 견본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혹시 없으면은 법원 공무원한테 달라고 하면 법원 공무원분들이 주십니다. 변제기를 정한 경우 변제일까지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빌려주는 날부터 돈을 받는 날까지 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돈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세요. 어제 갚으면 어제까지, 오늘 갚으면 오늘까지, 내일 갚으면 내일까지, 그 갚는 날까지 이자가 가산이 되죠. 판결문도 보면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갚는 날에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그럼 갚을 때 아침에 일찍 갚을 필요 없이 오후 밤 12시에 갚아도 되겠네?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11시 59분에 갚아도 돼요. 어차피 하루 이자는 발생하거든요. 자, 다음 문제. 돈을 빌려간 김갑동이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있다면 월급에 압류,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에 압류, 가압류를 해서 차를 나중에 경매 붙이거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을 경매 붙이거나, 그런 법적인 강제 조치가 가능하죠. 근데 몸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예, 돈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신체 포기각서 해가지고 뭐 장기를 매매해라, 그런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간 김갑동이 무자력인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강의록에 쓴 거 5의 1번을 보십시오.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차용금일 경우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그 상사채무일 경우에는 그 채무가 변제기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5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일반 민사거래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판결에 의해서 그 재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무조건 10년으로 됩니다. 1년짜리 소멸시효인 채권도 있어요. 1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가 일반적이고 1년짜리, 3년짜리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는 강의록에 제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또 갚지 않는다. 그 10년 뒤에 재판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다시 재판을 걸면 거기서 또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간 또 연장이 돼요. 10년씩 매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돈을 빌려간 김갑동이 사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갚기 싫다. 돈을 떼먹고 싶다. 이럴 때는 자기 재산을 안 가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나중에 빚이 상속이 되나요? 김갑동의 자녀는 나중에 돈이 많다. 김갑동의 자녀는 직업이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예, 김갑동의 자녀에 대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김갑동의 자녀가 상속 한정 승인을 한다든지 또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빚이 승계되는 게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돼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사실상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돈을 빌려줄 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중기 등에 대해서 금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 보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어떨까요? 예,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자력도 없는 사람이 연대보증만 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보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을 해주면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간 김갑동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에 차용증이 작성이 됐는데요. 그 차용증에 김갑동의 서명이 없고 도장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도장만. 그런데 그 도장이 일반적으로 아무나 가서 팔 수 있는 막도장이다. 도장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름이 이송원이지 않습니까? 김갑동씨 도장 파러 왔는데요 해서 김갑동씨 도장 파주세요 하면은 김갑동씨 도장 파줍니다. 예, 진짜예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막도장은 그냥 파줍니다. 그 막도장이 차용증에 찍혀있다. 그럼 김갑동이 이거 내 도장 아닌데요?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한 것처럼 그 사람이 김갑동임을 확인하고 증인을 옆에 동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돈을 빌려갔다는 건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김갑동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도 역시 당연하고요. 나중에 김갑동의 도장이 있지만 막도장이면은 김갑동이 이거 내 도장 아닌데? 이율동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지가 파서 찍은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증인. 보증을 선 경우에 여러분 중에 보증 섰다가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실 수 있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보증을 섰다가 고생하시는 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분들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은 사실상 자기가 그 돈을 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을 써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책임만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원래 돈을 빌려갔다는 사람, 그 사람, 즉 여기서는 김갑동이 되겠죠. 김갑동 씨한테 돈을 청구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김갑동 씨가 돈이 없다면.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집행증서를 바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청구인락 조서를 쓰거나 혹은 약소보험 공정증서를 씀으로써 재판이 필요 없이 바로 김갑동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공증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또 공증은 공증인법상 공증수수료가 법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착착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증을 해두는 것이 공증을 약소보험 공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공증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채권 확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적 담보를 잡는 거예요. 공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갑동이 재산이 없으면은 공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김갑동이가 돈이 없으면은 공증하고 또 공증하고 약속은 공증을 해도 김갑동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김갑동의 동생, 김갑동의 형, 김갑동의 부인, 김갑동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아파트 또는 땅 또는 공장,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해서 거기에 근저당권을 띄우게 되면, 즉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물적 담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김갑동에 대한 재판이 승소가 되면 그 담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적 담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 사용증 두 번째 강의고요. 나중에 세 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